술집에 회사에서 회식을 쭉 갔다. 남녀 직원이 한 반반 정도 된다. 한국은 따로 앉아요, 보통.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남자 사이 여자가 하나씩 꼭 껴앉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거의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껴서 뭘 하느냐? 남자들 술 따라줘요. 자기 옆에 있는 남자. 그리고 안주가 나오면 접시에다 덜어줘. 그 다음에 자기 거 덜어먹고. 그래서 한국 여성이 그거 보고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일본 여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고 그 심리학 이론을 세상에 적용해서 사람들의 심리도 분석하고 또 한국인의 집단 심리도 분석하고 재반 사회의 문제들도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들 심리학 저서를 한 30 몇 권 정도 썼는데요.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면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심리학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미국의 주류 심리학을 저는 계속 반대해온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심리학 전반 내용을 소개하는 심리학 개론서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조직적인 성상납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태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성상납 요구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들 중에서 최근엔가요? 후지TV 쪽에서 조직적으로 회사에서 부하 여직원들한테 성상납을 요구하고 그것에 또 응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회 문제가 돼서 모두 다 사퇴하고 뭐 사과하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의 회사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면 전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직장에 있는 윗사람들이 성상납을 요구하면 아마 다들 신고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왜 일본에서는 이게 가능하냐? 저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에 쉽게 굴종하는 또는 복종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집단주의 사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을. 근데 이 집단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꼽으라 그러면 이즈메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에서의 따돌림. 그래서 이 집단의 압력 요구에 굉장히 취약하다. 설사 그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가 부당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든가 또는 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잘 저항을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로 이제 아유 들어줘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회사 같은 조직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의 요구를 집단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해서 응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만약에 한국 같으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에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뭐 많이 저항하는 쪽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가 부당하다. 즉 뭐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든가 내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느끼면 한국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저항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집단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개인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집단이.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집단이 정말 좋은 곳이고 좋은 존재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지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뭔가 요구하는 거대한 힘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설사 윗사람의 요구이든 집단의 요구이든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면 저항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회사 내에서의 이제 성상납 사건 같은 것으로 터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전에 군대 같으면 일본 군국주의 군대 같으면 그 끔찍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인 체계 위에서 아래를 막 괴롭히고 혼내주는 그런 문화로도 발현이 됐었죠. 과거 일본이 여성들에게 성개방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여성들을 성개방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여성이 결혼을 해도 자기 성을 유지합니다, 일단. 일본은 자기 성을 버리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을 버려요. 그래서 남자 성을 따르죠. 이것에 깔려 있는 어떤 인식인 과거의 일본의 경우에는 여성을 거의 가축이나 짐승처럼 취급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서양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 아내를 재산으로 간주하더라고요.
재판할 때 서양에서. 그래서 재산권 침해예요. 그 아내를 가서 막 예를 들어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성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 사건입니다. 그 남성의 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이런 문화가 서양에도 있었지만 일본도 약간 유사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적 대상 혹은 도구 뭐 아니면 재산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일본에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여성을 뭐 성적으로 너는 요구를 들어줘야지 우리가 요구하면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가 있는 속에서 1945년도에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패전 국가가 되죠. 이때 일본 정부가 미군을 위해서 군대 위안부를 모집하거든요. 근데 이 위안부를 모집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일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걸 알려준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모집해 가지고 여성들은 그런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위안부 노릇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이후에 이제 정부가 공인 매춘부로서 관리를 하는 이런 흑역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남자와 결혼해도 여자가 성을 안 바꾸죠. 바꾸란 강요도 없죠. 그래서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남녀 평등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봤을 때. 근데 언제부터 남녀 간에 이게 좀 차별 문화가 생기냐면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여성들을 좀 차별하는 문화가 생겨요, 한국도. 하지만 서양이나 일본처럼 여성을 어떤 성적 도구나 아니면 뭐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한국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 여성들이 좀 불리한 처지에 놓여서 이제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해 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잦은 내전으로 인해 남성 부족 현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성개방적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전이 거의 없었던 나라고요. 가장 최근에 와서 뭐 한국 전쟁 정도가 내전이고 그렇지 않고 그전으로 들어가면 내전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일본은 사실 건국 이후부터 메이지 유신 전까지 끊임없는 내전을 벌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전이 너무 많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뭐 정조를 너무 강하게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이 남녀 대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좀 너그럽게 대하는 분위기 이런 게 조금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유교의 영향도 한국보다는 좀 약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과 중국을 꼽을 수 있고 일본은 유교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건 여전히 불교 쪽이 더 많습니다. 토속 신앙하고.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많이 들어가서 이 성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본의 이런 어떤 성개방 문화도 좀 타격을 받았겠지만 한국보다 덜한 거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 유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꽤나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좀 많이 절제되는, 억제되는 쪽이었다면 일본은 그런 문화의 영향도 좀 적다. 그런 점에서 한국보다는 성적으로 좀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성에 대한 일본 내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본에서 여성들이 계속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을 뭐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일본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가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한 직장인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직장에 여성이 대리고 남성이 주임인가 그래요. 그러면 여성의 직급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를 이 여성 대리가 탑니다. 남성 주임이 타는 게 아니라. 그럼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자가 타야 더 맛있다.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성희롱 걸려요. 여자들이 응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일본의 신조어 중에 하나가 여자력이라는 신조어가 있거든요. 여성력, 여자력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술집에 회사에서 회식을 쭉 갔다. 남녀 직원이 한 반반 정도 된다. 한국은 따로 앉아요, 보통.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남자 사이 여자가 하나씩 꼭 껴앉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거의 그렇게 된다 그래요, 문화가. 그리고 그 여성들이 껴서 뭘 하느냐? 남자들 술 따라줘요. 자기 옆에 있는 남자. 그리고 안주가 나오면 접시에다 덜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덜어먹고. 그래서 한국 여성인 걸 보고 기함을 해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일본 여성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자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안 한다? 그럼 이제 여자력이 없다.
여성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여성들을 약간 남성들에 비해서 밑으로 보는 이런 차별 문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있어서도 역시 불평등이 심하거든요, 일본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 경제 불황이 온다 그러면 가장 크게 타격받는 집단은 여성 집단이라고 봐야 되죠. 이 여성들이 먹고 살 길을 막연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대놓고 성매매를 하는 풍경도 계속 관찰되고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또 해외로 성매매를 떠나는 문제도 생기고. 근데 이거는 뭐 한국도 사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는 그때 취약 계층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대놓고 한다 그럴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인들이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뭐 티켓을 들고선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냥 서서 노골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한국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어쨌든 경제 위기나 불황에 직격탄을 여성들이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하는 성매매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인에 대한 기존 인식과 공공연한 길거리 성매매 간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그 사람은 집단으로부터 낙인 찍히고 버림받고 공격당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많은 지역 가서 그런 행동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서 이미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심리가 이판사판 심리가 생기죠. 어차피 뭐 다 망가졌는데 내가 그런 걸 조심스럽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일본인들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마음이 두 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겉마음과 속마음, 그래서 다테마에와 혼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그 친절하고 소극적이고 뭐 상냥하고 이거 다 다테마입니다. 겉마음이에요. 근데 이 혼내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혼내가 그렇게 건강하냐 하면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 혼내가 드러나면 그런 거친 공격적 행동, 노골적인 호객 행위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친절했지만 과거 한국을 지배했던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군인들, 평범한 보통 남성들이 징집되어 와서 온 건데 엄청 잔인했단 말이에요. 잔인성을 유감없이 드러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테마이를 버리고 혼내가 드러나는 순간 일본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행동하거나 또는 과학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속마음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과거 일본의 혐한 분위기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과거에 혐한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꽤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뿌리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혐한의 뿌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그걸 알았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문명과 문물, 문화가 한국으로부터 건너갔거든요. 그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진짜 좀 미개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에서 건너간 여러 가지 사상,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 상류층과 왕족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뿌리 깊게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저 한국인들에 비하면 되게 열등하다, 뒤져 있다, 낙후돼 있다. 이런 열등감이 어떻게 분출되기 시작하느냐,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같은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일본이 급속하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국주의 길로 달리면서 정환론이 나오죠. 정환론. 임진왜란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한번 개긴 건데 덤빈 건데, 그때만 해도 지네가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환론이 나올 때는 얘들이 생각을 바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일본판 오리엔탈리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인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 우리는. 나머지 동양인들은 다 우리보다 미개하다, 열등하다. 그래서 자기네가 1등 국민이고 조선인은 2등 국민, 중국인은 3등 국민, 뭐 이렇게 위계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일본인들이 오랜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하게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전 보거든요. 정환론이 나오고 군국주의를 배경으로 이 정환론의 기초에서 혐한이 터지는 거죠. 한국을 정복해서 식민지를 삼으려면 한국인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싫어해야 되죠, 최소한. 미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계속 혐한론을 부추깁니다. 이게 1차적으로 혐한론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저한론 비슷하게 한국에 대한 혐한 분위기가 퍼지는 거는 일본이 80년대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소위 이제 플라자비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지금 GDP를 일본을 추월했단 말이에요. 그 역전된 거예요. 일본은 망하는 분위기고 한국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 그러면서 한국이 막 여기저기서 월드컵에서 4강도 올라가고 뭐 인기도 끌고 주목도 받고 배가 아파 죽겠는 거죠, 일본 인제 사람들이. 특히 이 일본 지배층들이 군국주의자들의 후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까 다시 옛날의 대동아 공영권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해서 신군국주의화가 시작됩니다. 그 80년대 후반을 거치고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우경화돼요, 일본 사회가. 이 지배층이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퍼뜨려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야 자기들이 신군국주의 정책, 한국을 다시 지배하고 예속화시키는 정책을 마음껏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도 하고요. 독도에 대한 강탈, 또 독도도 강탈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혐한이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서라기보다는 일본 지배층들이 열등감 같은 걸 악용해서 일본의 인제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서 목적의식적으로 퍼뜨린 측면이 더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한의 사례와 근본적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바로 이제 아베가 신군국주의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퍼뜨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낮죠. 인터넷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이 1등 거의 따놓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노골적인 혐한 도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하고 그게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립니다. 요런 것들이 어쨌든 지배층의 아주 적극적인 혐한 분위기 조성과 연관돼서 뭐 시위도 많이 했었죠, 한국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걸 타고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처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집단 내에서 불만이 생기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뭐냐?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짜 집단주의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동 대지진이었죠. 그죠? 그 당시에. 사실 그거는 한국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일본 그 당시에 정부가 목적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하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러고. 그래 가지고 일본인들의 그 죄책감과 불안감, 그다음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일거에 터지면서 끔찍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이 인제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희생양 만들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동 대지진으로 민심이 악화되는 거를 조선인한테 돌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국민들을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작업들을 자주 해왔고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 사실인가요? 예전보다는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년층, 중장년층들은 혐한 분위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들도 사실 겨울 연가 이후에는 조금 한류 같은 게 들어가면서 혐한 분위기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게 된. 근데 이게 세대가 좀 내려와 가지고 젊은 세대로 오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육하는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한국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를 직접 보고 노래도 직접 듣고 한국 유튜브도 보고 한국인 친구와 뭐 쉽게 하면 SNS 친구도 맺고 한국 여행도 오고 이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 정보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인상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근데 그렇게 보면 혐한이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없거든요.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막 이를 갈면서 뭐 그 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관심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참 막상 접하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오히려 일본이 좀 이상하게 뭐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는데 우리가 더 나쁜 짓 많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더 미워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는 혐한 분위기가 잘 안 먹힌다 그럴까요? 특히 케이팝 스타들이 일본에서도 맹활약을 하고요. 또 일본의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데이트작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 다 같이 보고 심지어 한국 노래를 뭐 원어로 따라 부르는 분위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한국하고 그렇게 사이 나쁘게 지낼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강해서 혐한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세대가 젊을수록 더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내 한류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우선 한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한류 파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류 파워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국 드라마나 문화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인들은 느끼지 못했던 사실은 가족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평론가들은 저는 우리주의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이 책에서 한국인은 우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주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한국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에는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결국 우리가 되는 과정을 그리거나 그거를 강조하면서 끝나는 게 많은데 이걸 보면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럽니다. 자기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결말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고 또 하나 한국인들은 굉장히 감정선이 명확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서양인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이. 감정 표현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으로 꼽아도 무방할 정도로 감정 표현이 왕성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감정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드라마들이.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아마 다들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저도 그렇지만 되게 잔잔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감정 표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쪽은 잔잔해요. 한국 드라마는 감정이 굉장히 거칠어요. 얼굴에다 물 착 끼얹고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울고 막 이게 막 흐트리면서 화내고 이 폭발적인 감정들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주인공들의 감정선들이 나오면서 교체되고 이게 전환되고 굉장히 재밌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역동성들이 있단 말이죠. 흥과.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문화의 특징인데 이게 세계인들한테 상당한 지금 공감을 사고 매력을 느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처음에 그 뭐 겨울 연가인가 그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배용준이 잘생겨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훨씬 넘어서서 한류 문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쪽으로까지 왔어요.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류의 파워다. 한류 콘텐츠의 파워다. 또는 좀 더 뿌리 깊게 들어가면 우리 민족성이 가진 매력, 장점 이것이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8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문화 침체를 겪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본 문화가 그래도 확 싹고 피면서 그래도 상승기를 겪었던 때는 그 정공투 운동 벌어지면서 일본에서도 진보 분위기가 강했을 때의 문화가 좋았어요, 일본도. 근데 잃어버린 80년 경제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대체로 문화도 죽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일본은 그래서 문화가 전반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 역동적인 성장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이 훨씬 더 올라간 거죠.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한국 콘텐츠, 문화 콘텐츠가 우수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한류의 이제 원인은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가 일본 내 혐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혐한은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관계가 악화돼서 뭐 치고받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럴수록 일본의 혐한 분위기 강화되니까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는 정부가 혐한에는 좀 유리하고요. 일단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쪽으로 활동하는 정부는 혐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일본의 굴종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혐한이 줄지 않겠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과 달리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이 약하다라고 느껴지고요. 비굴하게 행동하면 더 못되게 굴어요. 더 짓밟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박경리 선생이라고 그 작가분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가 일본 사람들 앞에서 절대 친절하게 대하지 말아. 잘해주지 마라. 걔네들은 그런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얕보고 못되게 군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 못하지만 이게 일본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본 지배층이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저자세를 보이잖아요. 설설 기면서 더 기세등등해지고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독립적인 정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좀 철회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형성됐을 때가 제일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무조건 막 다 들어주면서 설설 기는 정부가 들어서면 오히려 혐한이 더 악화될 수 있고, 또는 뭐 이제 그렇지 않고 독립적인 정부인데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나쁜 요구를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면 혐한은 강화되겠지만 전 저자세 정부 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